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지역사회 오픈 강좌 노드돌에서 저희 보험 관련된 강의를 맡게 된 김배정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두 차례로 나뉘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참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 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보험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어떠한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강의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 해당 내용을 먼저 앞서서 우리가 과연 보험이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젊으신 분들은 보험계약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여행을 하실 때 해외 여행을 계획하신다고 하면 그 여행 보험을 아마 예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으로 다양한 보험을 계약을 해서 유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왜 보험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어떠한 사고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집안 내부에 있다고 할지라도 집안 내부에서도 다양한 사고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나만이 어떻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서 다른 수단을 통해서 다른 조력자에 의해서 위험을 대비할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서 이제 보험을 많이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주된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사고가 발생을 해서 나의 신체에 아니면은 내 재산에 손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당장 위험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그런 금전적인 상태가 여유롭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보험을 이용할 그런 뭐 선택적인 사항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여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말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나 혼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극단적인 사례를 예시를 든다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의 역할이었다라고 한다면 가장이 사망했을 때 그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우리가 보험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제시해드린 위험 대비, 치료, 경제적인 어려움, 생계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지금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보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과 그에 따른 경제적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위험단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위험단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회사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단체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 단체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통계적인 기초와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산출된 보험료를 우리 보험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지급을 받아서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통계적인 기초와 대수의 법칙이란 무엇인가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TV를 통해서 보험 광고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거기서 기준이 되는 그런 보험 상품을 설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40세 기준 남성일 경우에는 어떤 보장 항목에 대해서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뭐 40세 기준 여성인 경우에는 일정한 보험 항목에 대해서 보험료가 한 달에 얼마이다. 라는 것들이 다르게 지금 기준이 제공이 되고 있죠. 그렇게 보험료가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산출이 되는 이유는
그 해당 연령대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의 종류가 다르고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통계적인 기초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더 보험료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수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좀 낮게 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이러한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보험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산출이 되면 이런 것들을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소비자들, 우리가 보험 관련해서는 우리 상법에서 그 보험 편익 의해서 보험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보험회사는 보험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 소비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는 자를 우리는 보험 계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보험료를 객출을 해서 모금을 하고요. 이렇게 모아진 자금들은 일정한 공동기금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40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각각의 개개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가 10,000원으로 산출이 되었다. 그런데 일정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우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 금액이 뭐 한 사람당 10만 원 또는 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급하는 보험료 대비 보험 금액이 월등히 높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들이 형성한 것들을 다른 사업 운용 수단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투자나 다른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영리를 또 축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기금을 형성을 하게 되면 일정한 그 자금을 또 축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축적된 자금을 활용을 해서 약정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요, 그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그런 구성원에게 일정한 재산적인 급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재산적인 급여라고 한다면 우리가 약정된 보험 사고에 따른 그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러한 기금을 형성을 하고 단체를 조성을 해서 보험료를 모금을 하고 일정한 재산적인 급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보험이 왜 필요한가라고 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거기서는 동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을 해소를 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 제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 먼저 한번 간략히 보고요. 우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그 시점에 우리 어떠한 내용들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분류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손해보험이고 두 번째는 인보험입니다. 인보험은 우리가 법률상 사용하는 용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생명보험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3보험인데요. 손해보험의 성격과 그리고 인보험의 성격을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어느 한 부류에도 속하지 못하니 그런 그 특정한 그런 보험의 종류를 우리는 제3보험으로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손해보험은요, 상법 제6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네,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켜야 되는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산상의 손해라고 한다면 신체적인 것보다는 이제 재산, 네, 물질적인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네, 손해보험도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내 신체에 대해서도 네, 가입하는 경우가 있죠. 아래 보시면 손해보험의 종류로는 화재보험과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굉장히 다양한 보험을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건물에 화재가 날 것을 대비를 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화재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그 건물이 어떠한 그런 종류인지, 그래서 건물이 주거용인지 아니면 상업용인지, 그리고 건물은 뭐 목조주택인 것인지 아니면은 뭐 콘크리트로 된 것인지, 그리고 이 건물에 또 위치한 그런 지역은 뭐 주거 지역인 것인지 상업 지역인지
그 주변에 위험물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제 그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위험 여부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손해보험의 특징은 요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정액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만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해 보상 원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다른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뭐 실손보험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뭐 만약에 뭐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이런 다침으로 인해서 뭔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내가 그 병원에 납부한 그 비용에 대해서만 네,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실손해 보상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이 옆에 있는 인보험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피보험 이익이 존재한다라는 것인데요.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보험 계약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보험 계약의 목적, 우리가 보험의 목적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화재보험을 예로 들었을 경우에는 화재보험의 목적물은 무엇이냐? 바로 건물이겠죠. 네, 해당 주택이겠죠. 그리고 주택이 전소됨으로 인해서 이제 전소되는 그런 보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금전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피보험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옆에 나오는 인보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예, 파란색 글씨만 보시면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재산적인 급여를 하는 보험 계약인데요. 네. 그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서 이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신체를 값어치를 매길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은 1억짜리 몸이고 다른 사람은 2억짜리 몸이다라고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이 바로 사람의 신체나 생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과는 달리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손해보험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다? 정액보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명보험 중에 하나인 그 암보험을 예로 들자면 흔히 뭐 암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얼마 그리고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다리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골절이 발생되었을 때는 얼마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는 수술 비용 얼마 이런 식으로 일정한 사고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산적인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보험인데요. 이렇게 일정한 사고에 대해서 정해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액보험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바로 상해보험인데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을 경우, 머리를 다친 그런 상해 사고가 발생을 했지만 상해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상해 사고는 손해보험에서 실손해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삼을 수가 있겠지만 상해 사고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그런 생명보험에서 다루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양자를 같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런 보험 계약들을 우리는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특성의 계약이 체결하는 것이 불문하고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첨언을 하자면 제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다 가입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부의 자격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의 가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상법에서는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의 그런 그 뭐죠? 보험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이들의 그 연령은요, 15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세 미만인 자처럼 의사 능력이 조금 더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 뭐 심신이 박약한 자들이거나 심신이 미약한 그런 심신 상실자들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상대로 했을 경우에는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고 부모가 이제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도 무조건 보호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동 학대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동 학대로 인해서 아니면 아이들에게 고의적인 사고를 발생을 시켜서 뭐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재산적인 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될 것인가? 아이한테 지급되는 게 맞겠지만 아이는 아직 법률상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법정 대리인 부모에게 이 재산적인 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런 사망 수익금, 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누가 취득하느냐. 그것도 결국에 그런 부모들에게 이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한 고의성을 가지고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의 그런 신체나 생명을 이제 뭐 안전하게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이러한 것들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관련 판례에서는요 이렇게 보고 있죠. 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대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 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해서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해서 아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5세 미만자가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어쨌든 그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목적으로 하니 그런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생명보험 가입을 못하게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놀다가 다쳤는데 다친 거에 대해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은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사망에 이르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계약만 무효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을 체결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험을 계약할 때는 보험 약관을 아마 보험회사에서 제시를 할 겁니다. 그거를 반드시 꼼꼼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보험 계약, 그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 계약 전,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진행해야 될 의무인데요. 요거는 상법 638조의 3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가 있는데요. 1항에 보시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을 교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약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약관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하나죠.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해당 보험회사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보험 상품을 개발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개인마다 건강 상태와 재산 상태와 직업 여부도 다르고 취미 여부도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달리 정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해당 보험 상품에 관련된 기본적인 계약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보험 계약자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어떠한 내용으로 보험 약관을 만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왜 합의하라고 하는 것인지 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작성된 그런 약관이기 때문에 이런 뭐 이제 보험 소비자의 그런 불공정한 거래를 조금 더 미연에 방지하고 그러한 피해로부터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 금융감독원에서는 약관이 내용이 너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내용이다. 불공정한 내용으로 작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약관은 무효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약관을 해석할 때 뭔가 보험회사가 보험회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을 시켜서 가급적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보험 약관에는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유, 그리고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유, 그리고 보험회사가 면책하는 사유, 그리고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와 그 의무 이행의 시기,
그리고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되는 손실, 그리고 보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무엇인지, 이렇게만 간단히 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자가 면책이 될 수 있는 사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게 되면 우리는 보험사고가 발생을 해도 이게 우리는 당연히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보험약관에서 적혀져 있는 깨알 같은 글씨 쪽에서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그런 사유를 지정해 놨다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인데요. 뒤에 가서 이제 보험이 계약이 유지가 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그런 주의를 해야 될지 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 그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무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우리 그 보험 소비자의 몫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중요한 내용의 정도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약관상의 내용을 보험 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알았더라면 보험자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가 그런 합의를 해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참고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은 채로 위반한 채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강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우리 보험계약자는 이제 보험계약을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미 우리는 보험료를 납부를 했고 또 보험 혜택을 받고 싶은데 보험회사의 과실로 인해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또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 약관에 만약에 정해져 있는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약관에 기재가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설명하지 않은 그 내용은 우리 당사자가 계약 내용으로 하는 것에서는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또 있겠죠. 우리가 자가용을 운전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등을 지어서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자가용보다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게 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런 보험회사의 그런 보험금 지급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사항들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아까 취미 같은 거, 위험한 취미, 패러글라이딩 하던가 아니면은 전문 산악 등반을 한다던가 이러한 위험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보험료를 좀 더 높게 책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이런 것처럼 보험사의 면책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보험 약관을 설명해 주지 않아서 보험 계약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근데 그 취소하기 이전에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어차피 이거는 보험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결국 이러한 보험 소비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끌어안게 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도 우리가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법, 보험법, 보험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험회사가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업이라는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따른 기준을 부합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험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업법에 따라서 보험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을 해서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지만 해지되기 이전 시점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험자는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액은 어느 정도이냐? 보험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배상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우리 보험 소비자가 이행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고지 의무인데요. 고지 의무, 계약 전에 알릴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지 의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 직업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나의 신체 상황이 어떠한지 나의 질병은 어떠한 병력을 가진 적이 있는지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알려줄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보험 계약자나 보험 피보험자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보험회사에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인들이 뭐 보험 설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우리 집에 방문하도록 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나 얼마 전에 뭐 그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보험 설계사에게 구두상으로 고지를 했다. 하지만 이런 보험 청약서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도 우리는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는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요.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험 모집인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데 보험 모집인에 대해서는 고지의 그 고지 수령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 내용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보험자 아니면 보험자의 대리인으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모집인은 그러한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계약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험료도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실무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관행적으로 보았을 때 보험 설계사에게도 고지 수령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는 어떻게 우리가 이행을 하고 있느냐? 고지 의무는 반드시 이 해당 보험을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보험회사가 알아둬야 하면 좋은 사항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내가 가진 정보 중에서 보험회사는 어떠한 정보를 더 원할 것인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질문표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시를 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나열해 놓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요 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실하게 고지를 했다 그리고 거짓으로 고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표를 제시를 함으로써 이제 고지 의무를 우리는 수동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상법 655조에서는, 그렇죠. 이제 계약을 해지가 되는 거고요. 보험 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위반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보험사는 없고요. 그리고 이미 이 유효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지급했던 보험료는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반환 청구를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대신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그리고 증가된 사실이 보험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다는 게 증명된 경우라고 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여전히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는 뭐 암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암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뭐 질환이 뭐 이러면 뭐 발이 부러졌다라고 했을 때 발이 부러진 사고로 인해서 뭔가 수술을 했을 경우에 수술비를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수술비를 청구했는데 암보험이기 때문에 어차피 너는 이러한 부러졌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한테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을 사실로 해서 보험금을 우린 지급할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다리가 부러졌던 사실들과 그리고 암이라는 그런 질병과는 서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여전히 보험회사가 부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을 한 것은 맞지만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과 그리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험회사에게도 여전히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를 위반으로 해서 만약에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때 그렇다면 보험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어떤 판례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2017년도 4월 달에 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암 진단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미 그 암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표에 이제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장기간 5년 내에 뭐 3개월 이상의 약을 투여받은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관절염이나 만성위염 같은 질환으로 여러 장기간 동안 약을 복용했었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투약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제 고지 의무를 이행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이제 암보험을 청구를 했고 그리고 이런 고지 의무 사실이 발각이 돼서 6월 달에 이제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월 달에 사망을 하게 돼요. 네, 간암으로. 이럴 경우에 남은 유가족들이 어차피 이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되기 전인 2개월 전에 4월 달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보험금 책임 의무가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제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법적 기구로서 우리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이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해요. 특약 1조에 보시게 되면 뭐 피보험자가 특별 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는 특약의 보험 가입 금액을 사망보험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의 보험 계약은 일단 그 질병사망보험금 지급 사유 요건으로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특약의 보험 기간 중에 사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망이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것이어야 되는데 두 번째 요건을 충족을 했지만 보험 그 기간 중에 사망할 것을 요구한다는 그 내용을 충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된 이후에 한 달 뒤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적용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증권 수령이 있는데요. 보험계약을 완전하게 다 체결을 하고 나면 이제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내용들을 다 정리한 증권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나 일부를 아니면은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받지 못한 경우에는 증권을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증권을 발행한다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보험 증권을 수령을 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보험자와 그런 우리 보험 계약자의 뭐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 보험자의 면책 사항은 어떤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보험 계약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강의로서 우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참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말씀드렸던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교부받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질문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실하게 고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고지 의무를 이행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되면 보험 증권을 수령을 해서 내가 체결한 보험 계약의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있을 것. 이러한 내용들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